제목 말하지 않고 말하기. 저자 김정운. 총평. 좋게 말하면 종횡무진, 안 좋게 말하면 중구난방. 이 책이죠. 예, 이분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심리학자이고요. 책을 다 100%는 아니고 절반 정도는 정독을 했고 절반 정도는 발췌독만 했습니다. 다 읽었다 라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이 약 30년 만에 내놓은 책. 이게 30년이란 만이라는 게 첫 책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전공하고 독일 유학 시절에 꼭 쓰고 싶었던 그 책을 묵혔다가 30년간 공을 들였다가 내놓은 책이에요. 첫 책도 아니고 이미 출간은 많이 해서 유명하신 분이죠. 핵심 전제는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 비언어적인 것 93%는 터치, 눈맞춤, 표정, 침묵, 호흡, 리듬,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채운다는 것. 예,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여기서 더 나아가 이게 아주 핵심 인물이죠. 비고츠키라는 분을 자기가 이제 독일 시절에 소수파로서 연구를 했었고 아직도 이분의 학문적 업적이 대중적으로 잘 소개되지 않은 것 같다. 이걸 소개하는 게 본인의 이제 30년 묵은 숙제였다라는 합니다. 발달 심리학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자아는 처음부터 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재되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스스로 스며들면서 비로소 형성된다.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유전이냐, 본성이냐, 아니면 길러지는 거냐, 이런 거에서는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그동안 과소평가됐다. 소통은 이미 완성된 개인들 사이에 오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 자체를 빚어내는 선행적 사건에 가깝다. 소통이라는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를 정면으로 뒤집어서 우리는 소통한다, 그렇게 존재한다. 6가지 요소. 터치, 눈맞춤, 정서 조율, 함께 보기 등을 주장합니다. 자, 이제 제 리뷰입니다.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 인간만이 가진 흰 눈동자. 이것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유인원들에 비해 하얀색, 눈에 그 검정색 말고 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인간의 생물학적 특수성에서 출발해요. 원숭이, 유인원 실험 같은 걸 통해서 헝겊 인형, 철사 인형 중에서 헝겊을 선택한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런 원숭이 애착 실험. 그다음에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흰 곡막, 흰 자위. 이것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소통과 애착에 최적화된 존재라는 거. 자, 먹이와 그냥 애착이 있으면 아이 때는 당연히 헝겊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죠. 선글라스 권력 실험. 흥미로운 실험도 있죠. 눈을 가리는 것만으로 이게 앞을 못 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선글라스를 씌웠을 때 그 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실험도 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돈을 나눈 거.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한테 오로지 결정권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를 나눠줄까? 이런 실험을 하면 선글라스를 쓰면 좀 더 이기적으로 자기 몫을 챙기는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6대4 정도로 내가 6, 상대방 40 이렇게 나눠 갖는 거에서 7대3 정도로 조금 더 가져도 되지? 라는 식으로 선글라스 쓰는 것만으로 자기 몫을 챙기는 이기적인 현상이 더 나타난다. 상대방에게 내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눈맞춤이라는 게 그런 권력, 상호작용, 우리의 관계 이런 것을 참 잘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쓰고 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본인만 선글라스를 쓰는 모습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약간 권력자의 자기 시선을 가리는 용도라든지. 또 감정노동과 마르크스의 소외. 마르크스의 노동소외 개념을 감정노동으로 끌어들이는 부분도 날카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읽으면서. 육체노동, 정신노동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사랑합니다 고객님부터 해서 감정노동 또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 미소, 억지로 미소를 짓고 감정을 연기해야 되고 고객님께 웃는 얼굴로 인사해야 되니까 감정도 이제 다 내 것이 아니라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육체 또한 상품, 나의 정신 노동 또한 상품, 감정 또한 상품. 즉 나의 감정 자체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노동 소외로 이런 것처럼 나의 감정 또한 내 것이 아니게 됐다. 그만 문제 진단 같은 것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대강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감상은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장, 핵심 주장은 이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주류, 기존 학설, 비고츠키가 약간은 비주류, 그리고 이 김정운 작가가 좀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 발달 심리학에서 오래된 논쟁이 있어요.
기존의 서구 심리학의 주류 피아제는 개인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발달한다. 이 선후 관계로 봤는데 비고츠키와 이 저자는 반대로 맥락이 먼저 존재하고 관계가 먼저 존재해서 그 안에서 개인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저자의 전공이 비고츠인 만큼 이 주장에 대한 설득력, 열의는 상당해요. 이와 관련된 수많은 뭐 증거들이랄까 실험들, 다른 심리학 연구들을 계속 소개합니다. 아쉬운 점, 책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읽으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이 책은 심리학 지식을 방대하게 소개하는 책인가? 아니면 상호 주관성, 방금 말했던 비고츠키 의 핵심 개념을 잘 전달하기 위한 책인가? 계속 헷갈려요. 만약 이 후자라면 자신의 개념,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책이라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랑 논리적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물론 제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눈맞춤, 감정, 관계, 터치 이런 심리학적 사실들이 산발적으로 소개되는데 너무 방대하다, 얕고 넓다. 가운데 큰 줄기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곁가지들이 나오면 재미있겠지만 줄기가 잘 안 보이고 흩어져 버려.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읽고 있었더라? 물론 이 심리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산발된 가지로 2단계, 3단계 외연으로 넓어졌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 가운데 맥락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방대한 지식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쉬운 건 인용이 너무 많고 거의 한 페이지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인용과 어떤 출처 이런 걸 소개한 페이지가 없는 페이지를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명한 이론, 사상이 쉬지 않고 인용되면서 전개돼요. 좋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곁가지로 뻗어나가는 하이퍼링크처럼 지식이 확장되는 구조지만 나쁘게 보면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읽고 있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사피엔스라는 책 있죠. 유발 하라리. 정말 방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읽고 있지? 인간이 가상의 존재, 허구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잘 쓴 책은 핵심 메시지가 계속 놓지 않고 쥐고 가기 때문에 이야기가 풍성하게 느껴지는데 아쉽게도 이 책에 대해서는 그 핵심 가지, 중심 줄기가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책이 구심력보다는 원심력,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 곁가지를 계속 소개하다 보니 중심을 놓치게 만들어. 또 편집, 재창조, 이분이 그 기존에 쓴 책이라든지 본인의 약간 캐릭터, 자신이 항상 믿고 있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죠. 스스로의 강점을 편집이 곧 창조다. 그래서 기존 개념들을 살짝 비틀어 자기만의 시각으로 재조합하는 거. 이걸 이제 잘하시고 실제로 잘하시기도 하고 이걸 강점으로 뽑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문이랑 연구를 인용할 때는 전문가다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확장해서 이제 나름의 통찰력으로 넓히는 부분, 외연을 넓히는 부분에서는 이 전문가가 인용한 이 메시지가 이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랑 맞나? 편집과 재창조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랑 종이 한 장 차이가 있고 이 저자도 그 경계선을 자주 넘나든다. 좋게 보면 그래, 이 핵심, 이 전문가들의 논문이나 연구가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구나 라고 확장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는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좀 끄집어와서 적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도 든다는 거죠. 한 호흡으로 읽기 어렵다. 전반부는 정독했고 나머지는 발췌독으로 읽었어요. 인용이 많고 산발적이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은 읽었습니다. 이 30년 만에 책을 썼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난 이 책을 꼭 쓰고 싶었다라는 약간 자기 소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도 짤막하게 쓰고 계셔서 그 부분도 읽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클로드가 찾아줬네요.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봤나? 철학적 성찰, 실용적 지혜를 동시에 담은 책. 화술책이 아니라 심리학, 철학,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깊은 울림을 준다는 평가가 많다. 학술적 엄밀함도 있고 날카로운 유머도 공존하니까 양쪽을 전부 다 이뤄냈다. 한국의 정치, 직장 문화, 인간관계 언어로 높이 사는 독자들이 많다. 정보는 넘치는데 이해는 사라진 AI 시대에 인간 소통의 원형적인 층위를 보고하는 시도에서 시의성이 있었다. 맞아, AI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AI는 절대 우리처럼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 라는 것,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비판적인 얘기는 책의 구조에 대한 비판, 비고츠키, 토마셀로, 하비섹스, 하버마스 등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횡으로 엮는 방식이 오히려 중심을 흐린다는 지적. 저랑 비슷한 지적이네요. 저자 고유의 논지가 무엇인지 끝까지 불분명하는 독자들의 반응. 구매자 44%만 추천.
약간은 장단점, 뭐 이분의 이런 취향에 맞으면 되게 잘 읽을 수 있고 호불호가 갈린다는 책이겠죠. 총평. 비고치키 심리학을 한국 독자에게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데 있어 접근하기 쉬운 책 맞죠? 각 챕터는 짧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한 장 한 장 멀리서 보면 별 그림이 안 보였는데 점점 성 하나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심력이 좀 부족해요. 책 전체를 하나로 먹는. 지식의 백화점인지 상호 주관성이라는 개념을 설득하기 위한 논증서인지 정체성이 좀 모호해요. 편집이 꼭 창조라는 방법론은 인용 단계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독자적 통찰로 확장하는 순간 약간 억지스러움이 느껴진다. 심리학자 분들이 뭐 이분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만 뭐 정치 얘기를 하거나 국민성 얘기를 하거나 이제 본인이 연구한 분야를 한 걸음 두 걸음 앞서 나가서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 바깥에 있는 얘기들을 적용하려고 할 때 좀 과하다. 그러니까 심리학자에게 우리가 미래 세대의 정치, 문화까지 물어봐야 되나? 심리학자에게 우리가 국제 관계, 정세까지 물어야 하나? 뭐 물론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얘기니까 많이 확장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까지 끌어올 수 있는 건가? 좀 비약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다.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가볍게 훑고 싶은 독자. 이거를 책 분량이 꽤 있는 한 3, 400페이지짜리 되는 약간은 두꺼운 책인데 한 호흡에 읽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단한 논지와 주장을 기대하고 펼쳤다면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책이다. 그렇습니다.